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뉴욕 지수 모두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이었었는데 낙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이슈로서는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된 이 폴란드 국경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나토 이 러시아 추정 폴란드 타격으로 인해서 긴급 회의 소식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타격한 미사일이 러시아발이 아니다라는 소식으로 증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변동성 좀 심한 장세인데요. 이슈 체크 가장 중요한 날로서 꼼꼼히 이슈 살피면서 시장의 대응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자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요. 메타와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인력 감축에 지금 골머리를 싸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국내 IT 기업들에서도 지금 인건비 문제로 골치를 아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인건비로만 2조 5천억 원을 들였습니다. 네이버의 올해 3분기 인건비는 4,33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7.8% 늘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3분기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요. 또 카카오의 직원 수는 3분기 기준으로 3,500명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은 수치입니다. 종속회사를 전부 포함한 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대비 20.5%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훈풍을 타고 2년간 유례 없는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호황이 계속되면서 개발자 채용 경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IT 기업들은 개발자 모시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연봉이나 주식 보상 등을 하면서 좀 비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2020년 2조 원이었던 합산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2조 9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데믹이 찾아오면서 이건 붐메랑으로 돌아왔는데요.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 흐름이 나타나면서 매출 성장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이미 채용한 인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3분기 합산 매출액은 11조 2,800억 원대입니다. 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뛰었지만 인건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매출의 증가세보다 인건비의 증가세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최종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또 연봉 상승분을 축소하는 등의 채용 프리징에 들어간 건데요. 네이버는 채용 규모를 지난해 1,100명에서 올해 500명에서 700명 규모로 줄였고요. 또 카카오도 지난해는 세 자릿수 그룹 공채 대신 인력이 필요한 일부 계열사에서 두 자릿수 대 채용을 했습니다.
중소 IT 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 불응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업황 악화로 인해서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서 총 100여 명의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또 멘탈케어 솔루션 트로스트 운영사 휴마트 컴퍼니와 또 물류 스타트업 투엔즈도 직원의 인원 감축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지만 또 이제는 잔치를 끝내고 깊은 골짜기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IT 업계 고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예고 소식 속에서 이 중소 수출 기업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 파업에 돌입한 것도 아닌데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이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는 거는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화물연대가 약 8일간 파업을 했었는데요. 주요 업종별로 피해액을 살펴보면 철강업계가 1조 1,500억 원, 그리고 석유화학업계가 5천억 원, 자동차업계 2,571억 원 등으로 중소, 중견기업 피해까지 더하면 거의 2조에서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출 중소기업 업계가 지난 파업에 좀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컨테이너 화물차 파업에 따른 선적 차질이 가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내 사업용 화물차의 5%가량인 2만 5천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절대 비중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컨테이너 화물차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 운행이 멈추면은 부산과 광양항의 수출 화물 반출입이 사실은 이게 반출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선적 차질에 따른 지체 보상금은 구매자가 아닌 납품 기업의 몫이라는 건데요. 지체 보상금은 보통 계약 금액의 5%에서 10%입니다. 원 부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비 인상 등의 수익성이 악화된 수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지체 보상금 피해까지 누적되면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안전운임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주고 또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지난 2020년 3월에 일몰제 도입이 됐고 또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지난 파업 당시는 정부, 국회, 산업계,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안전운임제도 지속여부 및 개선 방안을 명확하지 않았고 또 사태를 수습하는 데만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예고 소식 살펴봤고요. 마지막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서울과 성남, 하남과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제 지역이 풀린 곳의 아파트 매물 현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국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닷새 만에 전국 아파트 매물이 확 줄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곳들뿐만 아니라 규제가 아직 적용된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매물이 일제히 감소한 건데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막혔던 대출이 풀리자 또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놨던 매물들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규제 압박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급매물이 쌓이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매도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또 급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당장의 거래량이 많아지진 않겠지만 매물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뉴욕 증시 훈풍으로 마감한 모습이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자 0.56% 하락하면서 2,466.4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개인이 끌어주는 하루입니다. 3,179억 원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모두
기관은 1,292억 원, 외국인은 1,82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은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쉬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 업황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면서 0.1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가 2,500선 뚫어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 속에서 0.3% 상승세 이어갑니다. 하지만 60만 원까지 올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3위 종목 SK하이닉스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0.3%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넘게 차익 매물 나와주면서 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또한 1%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자 코스닥 지수 0.51%로 역시나 코스닥의 흐름과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 하락세로 741.1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이 개인이 홀로 끌어주고 있습니다. 2,113억 원 수순 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1,700억 원의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기관의 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역시나 28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 전반적으로 파란불 보이고 있는 가운데 LNF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브엠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자 3.8% 하락세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 실현시키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 11만 2,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2.9% 하락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약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위인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큰 폭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는 0.2%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HLB 3.7% 오늘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 오늘 약보합권 거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특징주 오늘 STX입니다. 희소금속 생산시설 유치 소식 속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 초반 개장 20여 분 만에 전일 대비 29.84% 상한가에 기록하면서 6,700원의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어제자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STX는 어제죠. 태백시와 첨단 기술 제품에 쓰이는 희소금속 등 핵심 원료 가공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에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다음의 특징주 한미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속에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3, 4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한 2,5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이 3, 4분기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시설 등 하이테크 사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 용역 등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증권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한미글로벌 4.4%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드셋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죠.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재계는 물론 국내 증시 높은 기대감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주를 필두로 했던 투심이 이제는 섹터 전반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방살만 반환에 따른 최근의 주요 섹터의 흐름들 살펴봐 주시죠. 예, 관련주들 수혜주들 굉장히 많죠. 사업 비만 700조 규모이고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 내 모든 에너지원을 친환경적 그런 수소나 태양광 등으로 충당될 예정인 만큼 건설은 기본이고 태양광, 수소 등 관련주들이 수혜주로도 또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섹터 실제 수주가 일부 진행이 됐죠.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전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뭐 PF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좀 급격히 올라서고 있고요. 특히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수주가 일어나는 만큼 저가 대비 뭐 거의 한 300% 이상 올라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수주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중동 설계 수주를 맡았었던 히림 설계 회사죠. 최고가가 14,850원까지 간 만큼 네옴시티 이슈가 나온 뒤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 최근 이슈인 뭐 JNK터라든지 뭐 오늘은 좀 다시 조정은 받았지만 좀 급등하면서 7,900원대까지 갔고 저점에서도 6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요.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대명에너지 상장한 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선방하면서 오름세 흐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기타, 전력, 건자재 등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네옴시티 수혜주로 뽑히면서 투자자들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좀 국내 지수가 받쳐주고 네옴시티 관련 좀 구체적인 계약 수주가 다시 진행이 된다면은 관련 중성주들도 추가적 상승 더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우디 왕세자의 빈살만 방한 소식 속에서 관련 섹터 주들의 주요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 빈살만의 야심작이죠. 네옴시티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면서 또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소 관련주 내에서도 두산퓨얼셀과 효성 첨단 소재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또 윤정부가 이 수소 경제 지원책에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죠. 국내외 이슈에 따른 좀 수소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과 기대해봐도 될 섹터 또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빈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뭐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수소 관련주도 오름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네옴시티가 그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수소와 태양광 등의 에너지가 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영회사인 이제 아람코의 뭐 이제 실세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실세라 볼 수 있는데 그 아람코에서도 또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그런 어떤 친환경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수소가 있고 또 블루 수소 어떻게 생산하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친환경 수소를 할 수 있는 그 블루 수소 이상의 생산에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세계 다양한 국가 및 기업들과 좀 기술 협력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련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보고요. 또 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수소 경제 지원책도 뭐 오늘 2030년까지 뭐 수소버스와 트럭 3만 대 보급, 또 액화수소 충전소 뭐 추가적인 구축 등의 계획이 발표된 만큼 뭐 수소 섹터 국내외 전반적으로 뭐 유망한 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일단은 좀 큰 회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큰 기업, 대기업 위주로 이제 두산퓨얼셀인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채권 시장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친환경 이슈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만 볼 수 없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좀 글로벌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실제 굉장히 뭐 활용도가 높은데 발전용 연료 전지라든가 수소 모빌리티, 또 수소 충전소 등 다양한 유망 분야가 있고 여기서 두산 그 퓨얼셀의 실증 역량을 더해가지고 두산 계열사들과 함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여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지수 하락기에 좀 바닥을 다지고 향후 안정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탑픽 종목은 두산 퓨얼셀로 수소 관련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 사우디 빈살만 완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접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수소주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특히나 좀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제시해 주셨고요. 수소주의 추가 탄력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 기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를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이 네옴시티 관련 섹터에서 좀 어떤 섹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해봐야 될지 그 힌트도 나오게 될까요? 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뭐 건설 관련 시공은 물론 뭐 AI라던가 5세대 이동통신 등 그런 다양한 어떤 스마트 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두고 포괄적인 어떤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만나서 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뭐 로봇,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좀 협력 방안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UAM은 현대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사우디 측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죠.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뭐 시너지 낼 만한 방안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아울러 뭐 LG라던가 뭐 롯데 신동미 회장의 회동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미래 산업을 주제로 건설, 친환경 에너지나 통신, 전기 등 일부 구체적인 얘기들도 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젠 건설이나 친환경 에너지는 기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고, 아마 회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구체적인 섹터나 수혜 기업들이 더욱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위에 말씀드린 뭐 이미 나온 수혜주도 있지만 그 네옴시티가 단순히 뭐 이렇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등을 적용한 그런 최첨단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게임이라던가 로봇 이런 어떤 미래 산업들의 사업 참여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가적인 파생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좀 관심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미래 산업 관련된 섹터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건설과 친환경, 에너지, 통신과 전기 등의 이야기 있겠지만 이 기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이고 아마 회담을 좀 진행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이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게임주 역시 빈살만 왕세자의 좀 방한을 앞두고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NC소프트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방한 이슈에 따른 게임주 이런 민감한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우디 이슈가 게임주의 좀 추가 상승에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우디랑 사실 게임주랑 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일부 뭐 아시아의 그런 게임 회사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빈살만 왕세자가 2030년까지 게임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실제 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국내에 상장된 게임 기업이 이제 SNK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사우디 재단에서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수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주식을 더 사들이면서. 그만큼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좀 보면 게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게임은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중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 하나인데, 최근 들어 경기 불황기가 오면서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닥이고, 뭐 여러 가지 소비라던가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존재를 했지만, 향후 뭐 또 긴축이나 이런 이슈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뭐 국내 지수 성장이 좀 일어난다면은, 이런 어떤 상승과 함께 턴어라운드 한다면은 네옴시티 관련주 이슈와 함께 좀 게임주들도 충분히 사우디 그런 수혜주로 성장 여력 높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게임 회사의 지분을 좀 일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우디 이 왕세자가 2030년까지 게임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와 함께 좀 게임주가 바닥인 상황이고 국내 성장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좀 네온시티 관련주로 엮여서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슈로 국내 기업 네온시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실제 성과를 낸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등이 있겠습니다. 향후 수주 대열에 합류할 높은 가능성의 이 기업이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예. 실제로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함께 단장으로 해가지고 건설, 모빌리티,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부분 22개 민간 기업과 함께 사우디를 출국한 바도 있었죠.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등이 있는데 앞으로도 보면은 오늘 이제 방문 그 빈살만 왕세자의 이제 방문과 함께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한번 추가를 하자면은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림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탑픽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 내용은 없어요. 들리는 것 이슈나 뉴스는 없는데 일단 실제 시림은 지금 월드컵으로 한참 축제 중인 나라죠. 중동 부국인데 카타르에 수주 경력이 실제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설계 관련해서 직접적 수주가 설령 없더라 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연계돼서 간접적으로도 추가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꾸준한 흑자 기업인 만큼 안정성이나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 보고 있고 권자재 등 비용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면서 국내 재건축 등 그런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해외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수혜들이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았기에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히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 박철민 이사와 함께 이 네온시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CPI 훈풍 속에서 지난주에 좀 증시가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는 좀 다소 숨을 고르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에 증권가는 증시가 상저하고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7%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그런 의미 있게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좀 시장이 급등했었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금년 내내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러한 이른바 역금융 장세거든요. 역금융 장세라고 하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이제 약세로 빠지는 이제 그런 약세장의 초입인데 이 약세장이 조금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동결 내지는 그 더 이어서 인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이 역금융 장세는 이제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까 기업 실적이 무너지면서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현실적인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한 약세장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역금융 장세는 조금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역실적 장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못 미쳤으니까 그 중간에 조금 기술적 반등, 그래서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사이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은 예상보다 큰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어제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방향성은 안정된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 랠리가 생각보다 큰 반등을 유도한 상태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1년 내내 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힘든 1년을 보냈었는데 글로벌 증시 이제는 역금융 장세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역실적 장세가 도래되기 전에 과도기 장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좀 최근 증시는 좀 주요 상승의 배경이기도 했던 긴축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좀 한 가지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또 내년에 좀 침체 가능성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좀 역실적 장세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경례는 좀 어떠십니까? 네, 긴축 속도 조절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11월 통화정책회의 때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적이고 또 시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금리 많이 올리면 다 좋은데 막상 내년 가서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의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살살 해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비둘기파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경기 침체 이제는 폭과 기간이 중요한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OX 문제가 아니라 네. 온다면 그 폭은 얼마 정도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지금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마도 이게 단순치 않은 게 나라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조금 가볍게 올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수출로 어쨌든 경제를 꾸려가야 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출 국가들, 공업 수출 국가들은 조금 더 고통이 따를 것 같고 그래서 나라마다 온도 차는 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누적적인 어쨌든 시차,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특히 올해 하반기에 이게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2분기라든지 3분기 정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 실적과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나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지만 좀 실적 또 경기의 실물 경기에 따라서 실물 경기 둔화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그런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크게 침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말을 맞지 않을까.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시장이 좀 아주 큰 폭으로 조금 뒷걸음질 치는 그런 정도의 실적 악화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이 곧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러한 상태에서 조금 보합세 내지는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연말까지는 일단 네. 경기 침체가 이제 확연하게 네, 느껴지지 않을 네,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좀 폭과 기간이 중요한데 나라별로 또 온도차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해제가 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쟁점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연준의 2인자죠. 브레이너드 부회장 역시 다음 달 금리 인상 폭 축소를 좀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전해진 주요 발언 중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좀 뭐 폄하하는 것이 될까봐 좀 두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뻔한 얘기를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는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또 하고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타죠. 서비스업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이게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뭐 다른 인플레는 잡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조금 끈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리사쿡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이게 아직 레벨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녹록하지 않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은 굳이 뭐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비둘기적 메시지를 좀 전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뭐 따져보면 틀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마켓에서 이제 조금 해석해야 될 부분은 속도 조절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75bp 11월 달에 인상한 75bp의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부터는 다시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확률상 10% 미만이다. 네. 12월에는 50bp,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최대 50bp고 지금으로서는 25bp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안정되는 그런 속도 조절은 지금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연준 인사들 의견은 뭐 당연하죠. 인플레가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조금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한 두어 분기 정도는 관찰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 9월 달에 4.6%의 어쨌든 금리,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종 금리가 5.0% 내년 2월 내지 3월, 특히 3월이 유력합니다. 3월에 최종 금리가 5.0%에 도달할 확률이 높고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도 그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좀 엇갈린 발언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좀 뻔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내년에 이 최종 금리가 5% 가까이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핵심은 긴축 속도 조절이었는데 이 긴축 속도 조절은 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에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은 또 연준이 안심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인 내년 말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7%, 또 지나치게 또 낙관적이라고 전했는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증시에 좀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누적적인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경기를 좀 약화시킬 거고요. 또 누적적인 통화 긴축, 금리 인상과 QT가 양적 긴축이 쌓이고 쌓이면 내년도에 이제 누적된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센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건지는 결국 각국 경제가 취해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내성, 어쨌든 맷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좀 가볍게 올 가능성, 다른 나라는 조금 더 심각하게 올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아무튼 골드만삭스가 2.7% 내년도 말, 그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다음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7.7에서 한 7.3까지 정도는 떨어질 것 같고요. 또 내년 중반에는 5.7까지 떨어지고 또 내년 말에는 2.7보다는 한 4.0% 정도, 4% 언저리로 낮아질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4.0 내년 말에 도달 가능한 4.0%도 그동안 2010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의 평균인 2.7%, 3%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피벗이 내년 연말까지 전에 내년 연말 전에 피벗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내년도에 나타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뭐 아주 빨라도 내년 말, 조금 뭐 물가가 잘 안 잡히면 4.0 정도까지 빠진다면 해를 넘겨서 2024년 초 정도의 첫 금리 인상 스텝을 밟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컨센서스고, 만약에 그렇게 전개된다면 경기도 조금 영향을 받을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타나기에는 매우 묵직한 어쨌든 뭐 이렇게 압력이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좀 예상보다 센 경기 침체가 좀 예견이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내성, 좀 맷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맷집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조금 더 세부적인 투자 방향성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가 좀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었었는데 한 해 동안 휘청이던 증시를 좀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대한 변화가 간지됐습니다. 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사실은 뭐 10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개인들이 떠받친 게 맞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피로감이 늘면서 좀 비자발적인 매도, 그러니까 뭐 손절매라든지 뭐 신용매물의 출회라든지 이런 그 개미들의 어쨌든 눈물성 매도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 있는 상태를 지금 딛고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 개입되고 기관들 수급도 살짝 개선되면서 수급이 조금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데 지금 의외로 조금 한 1, 2년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계절적인 어쨌든 상황이 11월, 12월에는 개인들의 어쨌든 중소형주 특히 매도가 지금 많은 계절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일어났거나 아니면 지금 계절성을 딛고 그렇게 큰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세금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한 거고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떠나서 차이나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일부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도 외국인들이 삼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수급적인 밸런스가 맞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 적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그러한 측면도 좀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모양은 일방적인 계절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통은 11월, 12월이 좀 중소형주들의 좀 네. 매도가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계절성 매도는 보이지 않고 또 역시나 눈물의 매도 행렬, 특히나 개인의 매도 행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증시를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가치주가 좀 성장주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많이들 제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버블 붕괴 후에 출현하던 가치주의 강세가 내년 역시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만약에 강세장이 조금 일찍 온다면, 그러니까 추세적인 강세장이 빨리 온다면 그 상승의 주도는 대형주 혹은 성장주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보다 더 성장성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모험적이고 과감한 그러한 매수세 유입은 결국 성장주의 강세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이 큰 성장주가 대형 성장주, 기술주가 주도할 게 분명한데 문제는 앞서 말씀 나눴듯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실적이 찜찜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라든지 특히 시장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형주가 일방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면 곧 코스피가 피로감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대형 성장주나 경기와 밀접한 에너지주나 혹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PR이 높은 주식이 일방적으로 달리는 그런 장은 아닐 거다. 오히려 만약에 금투세가 조금 잘 해결되면 연말 연초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좀 코스피의 어쨌든 보합권 유지 상태에서 코스닥이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좀 희망컨대 그런 장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지금 대형주, 특히 성장주가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술주 중에 PR이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서 PR이 11배거든요. 특히 뭐 화학주나 쉐브론 이런 것들이 뭐 5배에서 11배 사이인데 성장주가 PR이 굉장히 낮아졌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20배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16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성장주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물론 기아가 5배, 뭐 현대차도 뭐 7배. 그래서 좀 가치주와 성장주가 좀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PR 차이는 있지만 좀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에너지도 좀 충분치 않고 시장에. 그래서 좀 혼재된 상태에서 실적이 그래도 방어적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낙폭과다주가 틈틈이 좀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러한 순환매가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대형 성장주와 에너지가 좀 약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성장주 중에서 PR이 좀 낮아진 종목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가치주와 또 성장주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황인데 좀 실적 방어주 그리고 또 과대 낙폭주들이 좀 다시금 좀 올라오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올해 마지막에 이제 FOMC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의 PPI 지수 발표됐습니다. 올해 연준이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가 또 증시에 미칠 영향력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또 최근에 이 위험관리 병행의 필요성과 시장 위험 가능성에도 종목별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어요. 이 PPI가 발표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보는 시각도 유효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가 좀 방향성을 잡아줬죠. 3월에 11.4%인데 어제 발표된 게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8.0 찍어줬기 때문에 앞서 발표된 CPI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쨌든 여유를 조금 제공하는 그런 단초는 제공했는데 문제는 레벨이 높은 거죠. 여러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듯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뭐 증시에 즉각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을 실어준 것은 분명하니까 주식시장이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금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겠구나. 그래서 연준이 어쨌든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강화시켰다라는 측면은 뭐 오케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물가나 통화정책보다는 따라서 경기나 실적 쪽 그러니까 조금 더 실물적인 부분에 시장이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종목별 차별화를 만들어갈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바로 잡히기보다는 조금 보합권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사이에 종목별로 시장 위험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위안을 두면서 종목별로 틈새 전략이 유효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 시각은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나 좀 실적 쪽으로 또 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좀 최근이 아니죠. 사실 1년 내내 투자의 환희보다는 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2022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뭐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서 이제는 어떤 요인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뭐 관심을 조금 더 확대해볼 업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뭐 시장 체력이 아주 센 것은 아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측면이나 또 묵직하게 눌려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의 상단을 조금 제어한다고 그럴까요?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2,500선에서 뭐 조금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거다. 그렇다고 이제 하방도 어느 정도는
통화 정책의 어쨌든 긴축 완화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제한돼 있을 거고요. 그 틈새를 중소형주, 코스닥이 조금 메우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불경기 안에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스토리에 대한 굉장히 지금 그 갈망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투심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뭐 실적이 그리고 좀 PR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쪽의 종목들이 계속 그래도 시장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기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연초까지는 지금부터 특히 연말까지는 좀 예전과는 달리 중소형주 랠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초점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상하방이 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스토리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글로벌 증시 동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후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